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3월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어왔다. 이은정 47세, 15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이 집만큼은 자신만의 안식처였다. 친정 오빠 영수가 대출 보증을 서주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 마련해준 이 단독주택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남편 김태윤과 결혼 10년째, 아이는 없었지만 둘만의 조용한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 태윤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큰 욕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길. 차 안에서 태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은정은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넘겨버렸다. 시어머니 김옥수는 73세의 나이에도 정정했다. 겉보기엔 자상한 어머니 같았지만 은정은 늘 그녀 앞에서 긴장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은정아, 요즘 집에서 잘 지내지? 옥순이 차를 따라주며 건넨 말에는 평소와 다른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집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한. 네, 어머니. 편안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 집 참 좋더라.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하고. 신혼집으로는 정말 좋겠어. 신혼집? 우리가 신혼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은정은 속으로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어갔다. 시동생 태영이 30분 늦게 나타났다. 45세의 태영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늘 형수인 은정에게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오늘은 특히 더 그랬다. 형수님 집 정말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네요. 노력하면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은정의 대답에 태영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이미 계획이 있다는 듯한. 집에 돌아온 후 태유는 서재에 들어가 뭔가를 뒤적이고 있었다. 평소에 건드리지도 않던 서류들을 꺼내보는 모습이 이상했다. 은정이 다가가자 태유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다. 뭐해, 뭐 찾는 거 있어?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려고. 하지만 태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확연했다. 그 중에는 집등기부등본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아보는 걸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은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들, 태영의 부러워한다는 말, 그리고 태윤의 이상한 행동들.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윤은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가 자신을 배신할 리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시어머니가 태영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서 신경 쓰이나 보다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흔들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친정 도움으로 겨우 마련한 이 집이 은정에게는 전부였다.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오빠의 보증, 어머니의 적금까지 모두 쏟아부은 결과물이었다. 은정에게 이 집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직은 의심일 뿐이라고 태윤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은정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경계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3월 셋째 주, 평범했던 화요일 저녁이 은정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태윤이 회사에서 돌아온 시간은 평소와 같았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은 태윤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은정아, 할 얘기가 있어. 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은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뭔가 중요한 얘기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이 집 말이야. 태윤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꺼냈다. 은정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집이 왜? 태영이가 결혼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은정은 태영의 결혼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집을 태영이한테 넘겨줘야겠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태윤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이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뭐라고? 태영이가 집이 필요하다고 하거든. 신혼집으로.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을 동생에게 넘기자고 말하고 있었다. 너 지금 제대로 말하는 거야?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아? 물론 알지.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은정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면 자신은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는 가족이 아니고 시동생만이 가족이란 말인가? 이 집은 내가 1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친정 오빠가 보증서 주고 어머니가 적금까지 털어서 마련한 집이라고. 그래도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 태영이도 결혼해야 하고. 태윤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의 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의 손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족 사랑인가. 그럼 태영이는 왜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아? 45살이 되도록 뭘 한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태영이가 사업이 잘 안 됐잖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집을 뺏어가겠다는 거야? 뺏어간다는 표현에 태윤이 인상을 찌푸렸다. 뺏어간다니. 가족끼리 무슨. 가족이면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냐?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왜 남에게 줘야 해? 남이라니. 태영이가 남이야? 은정에게는 태영이 남이나 다름없었다. 결혼 1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저 명절 때 어색하게 인사나 나누는 사이였다. 더구나 45살이 되도록 자립하지 못하고 형수의 집을 탐내는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것이고 누구에게도 넘겨줄 생각 없어. 은정의 단호한 말에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마 쉽게 동의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은정아, 가족을 위해서야. 태영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집이 필요하잖아. 그럼 직접 마련하라고 해. 왜 내 집을 줘야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다 동의했어. 그 순간 은정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난주 시댁에서 느꼈던 그 묘한 분위기와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들, 태영의 부러워한다는 말.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태윤이 대답하지 않자 은정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남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시댁과 결탁해서 자신의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대답해봐. 언제부터 내 등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냐고. 계획이라니. 그냥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 타령이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이미 태윤도 시댁도 가족이 아니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등 뒤에서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일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은정은 잠들 수 없었다. 태윤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은정은 침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짚어봤다. 과연 태윤이 자신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집이 목적이었던 걸까?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처가 식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한 이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은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3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은정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현관에 낯익은 구두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 김옥순의 것이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거실에서 옥수는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은정을 보자 싱긋 웃으며 일어났지만 그 미소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이 필요해? 아들 집. 은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집은 은정 명이었고 은정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아들의 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면서 은정은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아마 태훈이 집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시어머니까지 동원한 것 같았다. 은정아, 태윤이 한테서 들었어. 태영이 결혼 이야기 말이야. 역시 그 이야기였다. 옥수는 차를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네, 들었어요. 참 다행이야. 45살이 되도록 결혼 안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은정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마셨다. 옥순이 무슨 말을 할지 뻔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신혼집 말이야. 네? 태영이가 지금 원룸에 살고 있잖아. 결혼해서 아이 생기면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 은정의 손에 든 찻잔이 미묘하게 떨렸다. 옥순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나 뻔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태영이 형편으로는 전세도 어려워. 그래서요? 이 집 참 좋더라. 태영이 신혼집으로 딱 좋겠어. 직설적으로 나왔다. 은정은 찻잔을 내려놓고 옥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이 집은 제가 15년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물론 그렇지. 고생 많이 했어.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또 가족 이야기였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 가족이라면 더더욱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어렵게 이 집을 마련했는지. 옥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은정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은정아, 우리 가족에게 이 집이 꼭 필요해. 우리 가족. 그 말에서 은정은 자신이 제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옥순에게 가족은 태훈과 태영뿐이었다. 10년을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은정은 여전히 외부인이었다. 저한테도 이 집이 필요해요. 제 전부니까요. 전부라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해? 집은 또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 또 마련하면 된다고? 15년 동안의 노력을, 친정 식구들의 희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은정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어머니도 평생 살던 집을 남에게 주라고 하면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남이라니. 태영이가 남이야. 이 논리는 태훈과 똑같았다. 아마 미리 짜고 온 것 같았다. 옥수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머물렀다. 태훈이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집 이야기를 꺼냈다. 마치 은정을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태훈이도 동생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지. 어머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으로 하죠. 집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집만큼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어? 옥순의 고집은 완강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고 은정만 동의하면 되는 것처럼 말했다. 밤늦게 옥순이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은정의 마음은 더욱 어지러웠다. 태유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아마 어머니가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이 집을 둘러봤다. 새로 산 소파, 정성 들여 고른 커튼, 하나하나 아껴가며 꾸민 이 공간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들어 절친 박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미선은 바로 받았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미선아, 나 지금 좀 이상한 상황이야. 그날 밤 은정은 미선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미선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은정아, 절대 안 돼. 집은 4명이잖아. 누구도 강제로 뺏을 수 없어. 하지만 남편이 남편이라도 안 돼. 이건 너의 재산이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미선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은정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가족관계는 별개였다. 좀 더 지켜보자. 혹시 더 심해지면 법적인 대응도 생각해봐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정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시댁과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집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 4월 둘째 주 토요일 아침 태윤이 골프를 간다며 일찍 나갔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늘어지게 쉬는 주말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다. 은정은 청소를 하다가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다. 태윤이 며칠 전 뒤적거렸던 서류들이 여전히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정리하려다가 눈에 띄는 서류가 있었다.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우편물이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다. 2억 원. 너무 큰 금액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윤이 언제 그런 큰 돈을 빌렸을까? 은정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결혼 후 가게 관리는 은정이 맡고 있었는데 이런 큰 대출을 자신 몰래 받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봉투를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대출의 담보가 바로 이 집이었던 것이다. 자신 명의의 집이 남편 명의로 담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져봤다. 그 안에는 투자 관련 서류들도 있었다.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투자금이 바로 그 2억 원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투자 실패 통보서였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태윤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렸고 그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 그리고 지금 집을 태영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급히 휴대폰을 들어 은행에 전화했다. 집의 담보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원은 본인 확인 후 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은정명의 집에 태윤 명의로 2억 원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명의 집인데. 배우자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동의서? 은정은 그런 것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급히 은행을 방문해서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분명히 은정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서명을 자세히 보니 평소 자신의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분증도 확인했고 은정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신분증은 그대로 있었다. 그렇다면 태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서재를 더 자세히 뒤져보니 은정의 인감도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서랍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태윤이 가져간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어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아,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어? 30분 후 동네 카페에서 미선을 만났다. 은정은 오늘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완전히 사기야. 내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서명까지 위조했다면 범죄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다 모아. 그리고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미선이 명함을 하나 꺼내주었다. 최 변호사라는 여성 변호사였다. 이분은 가족법 전문이야. 이런 일 많이 다뤄봤어. 집으로 돌아와 은정은 태윤이 숨겨놓은 모든 서류를 찾아서 복사해 두었다. 대출 서류, 투자 서류, 실패 통보서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었다. 저녁에 태윤이 돌아왔지만 은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태윤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은정은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봤다. 패턴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카카오톡에서 시댁 가족들과의 대화를 확인했다. 집 이야기 어떻게 됐어? 아직 안 넘어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빨리 해결해야지. 태영이가 기다리고 있어. 대화 내용을 보니 이미 3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은정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집을 빼앗을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은정이가 고집부리면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요. 결국은 넘어올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 그것이 바로 집을 담보로 빚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만드는 방법이었던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은정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침실로 들어갔다. 태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도 은정은 잠든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태윤과 시댁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했다. 내일 당장 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자신의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4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은정은 최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변호사는 명확했다. 은정 동의 없이 이루어진 담보 설정은 무효이며 집에 대한 소유권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관계까지는 법이 해결해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시댁 식구들이 온 것 같았다. 은정의 심장이 빨라졌다. 아마 오늘 결판을 내려는 모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옥순, 시동생 태영, 그리고 태윤까지. 마치 가족회의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은정을 보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은정아, 앉아. 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은정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3대1의 구도였다. 하지만 이제 은정은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 서류와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처럼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나왔다. 이 집 태영이한테 넘겨줘야 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싫다고 했잖아요.
은정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형수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태영이 끼어들었다. 45세의 나이에도 형수에게 집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저도 어려워요. 이 집 마련하느라 15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래도 넌 젊잖아. 다시 마련할 수 있어. 태영 씨가 더 젊은데 왜 직접 마련하지 않으세요? 지금 형편이 어렵다니까.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은정의 단호한 말에 옥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것보다 은정이 쉽게 넘어오지 않자 당황한 듯 했다. 은정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야. 태윤이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 망하는 게 왜 제 책임이에요? 이 집 하나 때문에. 이 집 하나가 아니에요. 제 인생 전부예요. 은정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엇을 꺼낼지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은정은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다. 대출 관련 서류였다. 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으셨더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태윤은 고개를 숙였고 옥순과 태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뭔 소리야? 옥순이 태윤을 쳐다봤다. 투자했다가 전부 잃어서 그래서 이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예요. 은정이 투자 실패 통보서까지 내놓자 옥순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태윤아, 이게 뭐야? 어머니 그게. 집을 태영이 주려던 게 아니라 빚 때문에 팔려던 거였어. 모든 것이 드러났다. 태윤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투자 실패를 감추고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당신네 통장이랑 인감증명서도 위조했잖아. 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할 말이 없었다. 옥순이 태윤을 노려봤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너 지금 우리를 다 속인 거야. 어머니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가족을 위해서라고 해놓고 내가 빚 때문이었잖아. 시댁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은정은 조용히 지켜봤다.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굳이 말릴 이유는 없었다. 어쨌든 집은 처분해야 해. 빚을 갚아야 하니까. 태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경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집을 얻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은정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변호사 명함이었다. 내일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무단 담보 설정은 무효고 서명 위조는 범죄예요. 태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법적 대응까지 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은정아, 우리가 남남이야. 법까지 들먹이고. 남남이 아니니까 더 배신감이 큰 거예요. 은정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다. 이 집은 제 것이고 누구에게도 넘겨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을 향한 마지막 통보였다. 은정은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한동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결국 조용해졌다. 모두 돌아간 모양이었다. 그날 밤 태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시댁에서 머물거나 다른 곳에 간 것 같았다. 은정은 오히려 홀가분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4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 은정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했다. 최 변호사와 함께였다. 무단으로 설정된 담보대출을 해지하고 서명 위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지점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배우자 동의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명확하다면 담보 설정 자체가 무효라는 설명이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역시 은정의 서명이 아니었다. 태윤이 위조한 것이 확실했다. 은행은 즉시 담보 설정을 해지했고 태윤에게는 다른 담보를 제시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라고 통보했다. 태윤이 급하게 연락해왔다. 목소리는 다급했다. 은정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당연하죠. 제 동의 없이 제 집을 담보로 잡았으면서 그래도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라면 더더욱 상의했어야죠. 은정은 더 이상 태윤의 변명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다.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사라졌다. 한편 은정은 미성과 함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댁 사람들이 주변에 자신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다음 주말 친척 모임이 있었다. 시댁 쪽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평소라면 가기 싫어했지만 이번에는 은정이 먼저 가겠다고 했다. 태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모임 자리에서 은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댁 친척들은 은정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아마 옥순이 미리 말을 퍼뜨려 놓은 모양이었다. 은정이가 집을 안 준다더라?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나?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다. 은정은 참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입을 열었다. 죄송한데 혹시 제가 집을 안 준다고 들으셨나요? 친척들이 어색해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니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태윤이가 제 집을 담보로 무단으로 2억 원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전부 잃었어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영 씨한테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은정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증거 서류도 미리 복사해서 가져왔다. 친척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리고 제 서명도 위조했어요. 이미 은행에서 확인받았고 법적 대응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분위기였다. 시댁에서 퍼뜨린 이야기와 전혀 다른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피해자예요. 1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지키려는 게 잘못인가요? 친척들 중 몇 명이 은정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특히 비슷한 나이의 여성 친척들은 은정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다. 모임이 끝난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은정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과 태윤이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을 속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시댁에서는 당황했을 것이다. 며칠 후 옥순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했고 혼자 왔다.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은정아,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뭐가 미안하세요? 태윤이가 나까지 속인 줄 몰랐어.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 하지만 은정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설령 태윤의 빚 문제를 몰랐다 해도 며느리의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저희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태윤과 이혼할 생각이에요. 이혼이라는 말에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까지 할 거야.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했으니까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은정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이런 가족들과 함께 살 이유가 없었다. 한편 은정은 경제적으로도 태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들을 모두 정리했고 태윤 명의 카드들의 가족 카드도 모두 해지했다.
집안 살림도 은정 혼자 꾸려나가기로 했다. 태윤은 갑작스럽게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당황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댁도 여유가 없었다. 은정아,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태윤이 애원했지만 은정은 단호했다. 저는 이미 죽었어요. 10년 전에 당신을 믿고 결혼했을 때. 이제 은정에게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목표였다. 태윤과 시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5월 둘째 주 태윤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무단 담보 설정이 해지되면서 은행에서는 2억 원 대출에 대한 새로운 담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태윤에게는 그럴 만한 재산이 없었다. 회사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은정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집은 은정 단독명이었고 태윤의 빚은 은정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협의 이혼으로 하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은정은 태윤에게 이혼 협의서를 내밀었다. 재산 분할은 없고 각자 자신의 빚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이혼할 거야? 태윤은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이미 선택권은 없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명 위조건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한편 태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형이 집을 못 준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으려 했다. 심지어 은정에게 직접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형수, 제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우면 일을 하세요. 일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려면 그럼 결혼을 미루시든가요. 은정의 냉정한 대답에 태영은 할 말을 잃었다. 끝까지 형수에게 의존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시댁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태윤의 빚 문제가 알려지면서 가족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특히 옥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했다. 다 너 때문이야. 옥순이 태윤을 나무랐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태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결혼도 못하게 생겼잖아. 실제로 태영의 결혼도 위기에 처했다. 예비 신부 측에서 태영의 경제적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형이 집도 못 주는 상황에서 태영 혼자 신혼집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5월 셋째 주 태윤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도가 떨어졌고 회사에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 중견기업 과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장마저 잃게 된 것이다. 은정아, 제발 도와줘. 태윤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는 10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요. 은정은 태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다. 자신을 배신하고 속인 사람에게 줄 기회는 더 이상 없었다. 태윤의 몰락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은정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 특히 여성 친척들은 은정의 결단을 지지했다. 은정이가 잘했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론은 완전히 은정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은정을 나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옥순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은정아, 제발 태윤이 용서해줘. 어머니가 저한테 무릎 꿇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은정은 옥순을 일으켜
세워주면서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은 일들은 돌이킬 수 없었다. 태윤이가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그건 태윤 씨가 해결할 문제예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냉정한 건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은정의 말에 옥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결국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윤은 결국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시댁에서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다. 태영의 결혼 문제까지 엉망이 되면서 가족 내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모든 것이 태윤 때문이라는 분위기였다. 형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태영이 태윤을 원망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형의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것은 반성하지 않았다. 45세까지 자립하지 못한 자신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형에게 돌렸다. 시댁 가족들이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오히려 안타까웠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욕심과 거짓말이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5월 넷째 주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태윤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은정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은 은정의 혼전 재산이고 태윤의 빚은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인한 것이므로 은정과 무관하다는 판결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은정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며 깊은 숨을 쉬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다.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다. 집으로 돌아와 은정은 태윤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서재의 책들, 옷장의 옷들, 작은 소품들까지. 10년 동안 쌓인 흔적들을 지워나가는 작업이었다.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결혼 초기의 사진들도 발견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태윤도 자신도.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 아마 처음부터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은정은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였다. 휴대폰에 미선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정아, 축하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네. 고마워, 미선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가 용기 내서 한 일이지. 그날 저녁 미선과 함께 조촐한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은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였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우선 집을 다시 꾸미고 싶어. 완전히 새롭게. 좋은 생각이야.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은정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서재를 작은 카페 같은 공간으로 바꾸고 거실도 새로운 가구로 꾸밀 생각이었다. 자신만의 취향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었다. 6월 들어 은정은 본격적으로 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15년간 모아둔 적금도 있고 더 이상 태윤의 뒷바라지를 할 필요도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새로운 소파, 예쁜 조명, 좋아하는 그림들. 하나씩 들여놓을 때마다 집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집 같았다. 회사에서도 은정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아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은정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 더 이상 집에서의 스트레스가 없으니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은정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동료의 말에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쁜 것들을 다 정리했거든요. 한편 태윤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다.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50세의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는 얘기였다. 2억 원 빚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태영의 결혼도 결국 파혼되었다. 예비 신부 측에서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며
파혼을 통보했다. 결국 45세의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시댁은 이제 은정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어서일 것이다. 옥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너무 냉정했다고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정의 편이었다. 어떻게 며느리 집을 빼앗으려고 하냐? 15년 모은 돈인데 당연히 지켜야지. 여론은 완전히 은정의 편이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가을이 되자 은정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새 집 인테리어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친정 식구들과 절친 미선, 그리고 회사 동료 몇 명이 참석했다. 정말 예쁘게 꾸몄네. 오빠 영수가 감탄했다. 집을 마련할 때 도움을 준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다. 은정이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줄 몰랐네. 이제야 제 취향대로 꾸밀 수 있게 됐거든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남아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조용한 주택가의 밤 풍경이 평화로웠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지켜냈다. 47세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더 소중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끝까지 맞서길 잘했어. 은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옳았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은정은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